결제를 좀 해달라고 한 게 저한테 그냥 원래 꽤 오래되어 있었어요. 한 달쯤 됐는데 사실 뭐 저도 다른 일도 있고 해가지고 2주 열흘 정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자를 좀 정리하고 다시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 서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KBS 안에 계신 분과 KBS 밖에 계신 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저같이 학자가 보는 눈과 현장에 계시는 분의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는 불편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지금 KBS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개선 방안은 여기에 해당 각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나는 다른 없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좀 제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혼자니까 좀 시간이 가도 아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처음 학위를 받고 제가 첫 직장이 방송개발업이라는 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컨텐츠 진흥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보처 산하의 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방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보처의 방송행정국장, 그때는 뭐 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행정국장이 방송사업자 허가를 해주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시절인데 그때 행정국장하고 제가 만나서 밤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밤 10시에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그 당시는 뭐 허가 기준도 없었고요. 그거 제어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SBS가 아시죠? 그냥 방송 그냥 공보처에서 그냥 꺼내준 거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에서 그 법안 개정안이 끝나고 청안을 내고 그때 처음 만든 보고서가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 방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그 작업을 제가 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2093년 4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공영방송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때 나온 얘기가요. 지금 그대로 써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이 방송이. 그럼 도리어 더 악성 진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법이 좀 엉성하고 그냥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어느 정파가 자기 뭐 방송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기 방송을 하진 않았어요. 좀 눈치를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느 정권이든지 그냥 점점 더 자기 있게 된 거죠. 지금 그게 아마 하이라이트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여기 뒤에 본문에 약간 주소를 달았습니다만 2월 24일 날 국회 공청회 때 노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국회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차피 KBS가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대통령 직사로 국영방송 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KBS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차피 우리 건데 정권자들은. 그죠? 그럴 바에는 무슨 공영방송이 필요해. 대통령 직할로 만들어버리지. 라고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분권형이니 무슨 개혁이니 이게 존재하지 않죠. 공영방송 개념 자체가 원고해 버렸어요. 이거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야당이지만 지금 야당 하시는 분들이 정권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랑 똑같아요. 더 할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 정부의 공영방송 법안만 몇 번을 만든 사람입니다. 2000년 국가기관방송법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야당 시절에. 한나라 시절에. 그리고 아시죠? 이명박 정부 때 그 법안 만들고 미디어법 할 때 그 난리를 쳤는데 그 당시 미디어법 할 때 공영방송
내주자고 했어요. 그 당시 집권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여야 동수로 하고 그냥 KBS, MBC 그냥 갑시다라고 몇 의원들이 그걸 안을 제시했어요, 회의 때.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공청회 때 기억난다죠. 토론회 때. 어떻게 자본 정권인데 이걸 내놔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의원들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안 바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도로 돼요. 코미디죠. 제가 여기 썼잖아요. 여야가 공수를 바꿔서 하는 코미디. 내가 언제,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한 겁니다. 첫째, 양두구육. 그럴듯한 거버넌스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다 그저 양두구육입니다. 폼나게 얘기하지 실은 안에 개고기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아전인수. 제가 여기 지금 외국 분권연합사 노조에서 뭐 BBC 얘기도 하시고 NHK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또 우리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좀 본론 얘기 좀 이해하자면 이번에 이제 선거가 다가왔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출마하시겠죠? 다음 달 뭐 한 두세 달 뒤면 출마 선언 하실 텐데 아마 언론 특보단이 한쪽에 한 500명씩은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정치권에만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 편 뽑아가지고 지역구 되죠. 뭐 전국에 다 있는데요. 뭐 안 그래요? 그렇게 해보시면 지역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저 지금 선문대학이 천안에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데요. 저도 충청도 대표라고 그러고 이사하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방송위원회가 그렇게 했어요. 각 지역의 대표를 대통령이 6명 뽑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특보단 6명 방송위원회 앉혔어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누가 됐든 간에 난 정말 지역에서 여기 우리 대표님들 각 그 좋은 분들 뽑아서 공정하게 전파 떠나서 내가 지역 대표분들을 뽑겠다? 그거는 영국의 정치 문화와 우리 정치 문화의 차이예요. 수준의 차이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왜? 우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만 5만 개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지금도 정권 내내 5년 동안 다 각 분야의 특보들한테 못 줘가지고 지금도 바꿔치기 하는 편인데요. 그렇잖아요? 언론 쪽이 안 그럴까요? 똑같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뀐 게 되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다. 왜 외국과 갖다 쓰는데 다 그냥 자기한테 좋게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안 했으면 제가 어느 논문에서 그게 봤죠. 쓰레기통 모형이다. 쓰레기통에 가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런 게 있네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나라 정책 결정 과정이잖아요. 제가 전공이 미디어 정책이 전공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쓰레기통 정책 모델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무슨 이런 거룩한 얘기 필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치매 질문이라고 썼어요. 제가 마지막에 좀 왜 여야가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죠. 그거 해봐서 아시잖아요. 수십 년. 그죠? 여야가 수십 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교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수십 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 정부가 수십 년 없애라고 계속 난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KBS는 수십 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 조건입니다. 저는 방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주된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보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역전이 돼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럼 수신료 없애라. 그 없애라는 얘기 똑같죠. 그랬더니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안 그랬어요. 여당 시절에 어땠습니까? 수신료 올리려고 저도 그 시절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 난리를 쳤습니다. 1년 동안 공청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런데 야당 되니까 반대 주지마 이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뀐 이게 완전히 치매 질문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 치매잖아요. 완전.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마지막에 스트라버 교수라고 미국의 오스틴에 있는 UT 교수인데요. 유명한 여자 교수입니다. 80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미디어 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정신분열증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미국도 그런가 봐요, 미국도. 하물며 그러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썼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분 앞에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 번 보고 지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밖에 안 해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디어 구조, KBS와 MBC라고 하는 이 법에 없는 공영방송 구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공영방송. 그냥 관념적으로 보는 공영방송. 이 근거가 왜 생겼냐면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5공화국 때 만든 공영방송 체제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권력이 이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KBS, MBC의 이원 체제가 언제 생겼냐면 5공화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87년에 민주화되고 나서 88 방송법 바꾸면 부활하면서 그냥 그 체제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거기 계시던 분, KBS, MBC 분들도 그게 좋았던 거예요. 왜? 너무나 호황을 누렸던 시절입니다. 독점 채널 3개만밖에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별로 정치적으로 뭐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해오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진화되고 악성 진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내 정치적으로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게 여기까지 왔고요. 솔직히 그거 예가 좀 틀린 게 뭐냐, TBS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한 적 없어요. TBS가요, 제가 방송 개발을 있을 때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그거 짰습니다. 교통방송 허가 주느냐 마느냐. 처음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서울시가 이거 해도 되나?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때가요. 그때 조순 후보가 나왔는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나 시장 되면 그거 내놓겠다고. 안 내놨잖아요. 되니까. 너무 좋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써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결국 좀 보세요. 이게 완전히 그냥 무슨 편파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슨 국영방송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해봤고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공영방송은 얼마든지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그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그걸 누가 뭘 해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구의 거버넌스 개념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한번 보시죠. 보고서가 그 위에 공영방송 관련 보고서나 논문이요. 제가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아마 500개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지난 10년, 한 2000년 이후에 아마 논문 검색 한번 들어가보죠. 공영방송 치면 아마 논문 한 500개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고서 많죠. 매년 뭐 정부 보고서가 공영방송 보고서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것도 말이 거버넌스지 그 이사 구조 바꾸는 거하고 뭐 이 사장 선임하는 거 이것만 나와요. 공영방송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공영방송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하더라도 그냥 미사하려고 몇 개 섞어놔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볼 때는 공영방송은 얼마든지 거버넌스만 다시 내가 통제하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여기다 쓰고 있는 일종의 뭐냐면 후견인 체제가 된 겁니다. 물론 KBS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광고 규제 풀어줬어요. 물론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KBS가 공영방송입니다. 그거 풀어달라고 함부로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공영방송은. 그렇잖아요. 상업방송이야. 뭐 그렇게 우겨도 우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라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해줬다고 그러지만 밖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번 정권 들어와서 충성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공영방송 풀어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 풀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여러 유튜브를 규제한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왜 이렇게 규제할까요? 그죠? 뭐 OTT 규제법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이번한 법안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데 뭐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 이게 지상파가 요즘 많이 힘드니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되니까 정치권에서의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공영 거버넌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들 이득을 찾는 거죠. 서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회가 저도 이사회에서 하는데요. 딱 두 가지 역할밖에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사 되자마자 됐다 사장 선임부터 하는 거예요. 이사 발령을 9월에 받는데 사장은 11월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되자마자 사장 선임부터 하는 이 구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사장 선임 끝나고 나면 그러면 대부분 정권하고 뭐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장 선임을 이 정권에 맞는 사람을 해준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수십 년 이상 해야 돼요. 그거 하면 3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 경험입니다. 3년 내내 그거만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 열심히 거버넌스 고쳐서 경영도를 장악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수십 년 대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합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솔직히 카페에서 이게 조합주의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발전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 조합주의가 아주 진화했죠. 과거 정부는 조금 보수 정권이 되게 그랬는데 그냥 백당 들어오자마자 이사회부터 막 바꿔치기 하고 약간 무력적인 수단,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뭐 강압적인 수단이 작용해요. 그죠? 그리고 막 해가지고 뭐 합니다. 이 정부는 정부가 하나도 나간 적이 없죠. 노조가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간접 통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건 뭐냐면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규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했느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정부 아무래도 이 정부 왜 했느냐?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 느슨한 조합주의 때문에 마지막에 강성하고 결별했거든요. 정권 말기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황우석 사건 터지고 뭐 이러면서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견고하게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뭐 좀 죄송합니다만 노조 출신 사장도 안 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정치 문화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게 계산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뭐 솔직히 말해서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따로 얘기하는 주제는 아닌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제가 해준 거 푸는 거 거기 이제 썼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이제 홍보 채널 열심히 해주니까 보십시오.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 하나 해줬죠. UHD 의무 편성 규제 유예해줘버렸죠. 인터넷 언론 규제 해버렸죠. 인터넷 언론 수십 년 이상 최근에 추진하겠다고 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정부 좀 이상한 게요. 되게 수십 년 이상이나 언론 개혁이라는 정권 초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권 말기에 언론 개혁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권 말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더 다급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되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KBS 이사회가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지금 이름은 여당이든 특히 아까 어느 분이 앞에서 얘기하셨는데요. 무슨 백인 무슨 위원회 지난번 문자에 제가 펄펄 뛰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같은 많이 세상에 어딨냐. 왜? 여기는 그 아까 얘기했으면 그 제안하는 안 말고요. 정청래 의원이 제안하는 뭐냐면 국민 대표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국민 중에 주민등록증을 뽑겠다는 거예요. 번호를 가지고 랜덤으로.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KBS 이사 선임하는데 사장 선임하는데 랜덤으로 국민 중에 뽑아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싫다고 못하겠어요. 나는 KBS 몰라요. 나 보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안을 내놓고 뭐 그 이유는 있다고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이런 영역이 다양하게 들어갈 소지가 존재하는가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뭐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토론하시는 거 토론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주면 참 좋죠.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은 뭐 저야 뭐 전자 만세죠 만세. 그런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래도 그러길 바라면서 이 세미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사회대표 현상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회대표성이에요.
근데 독일의 방송위원회 미디어청이라고도 하고요. 지역의 공영방송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영방송을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비상임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한 주에. 그게 시청기간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시청기간 명시하면요. 누구를 하죠? 어느 기관을? 아마 그거 가지고 헌법 개정할까지 소리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여야가 그거 합의하려면 정권 3번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다 자기 편 대표들 뽑으려고 그러겠죠? 안 됩니다. 독일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뽑힌 위원들 50명, 70명이 모인 위원회는 절대로 감독 규제권이 안 돼요. 실용성이 없어요. 그냥 독일의 방송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몇 번 그 이사회 때 가봤습니다만, 그냥 방송위원, 그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중간쯤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장 뽑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사회, 우리 이사회보다 훨씬 더 약해요,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우리가 이런 제도가 과연 몇십 명씩 들어가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BBC요? BBC 트러스트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까 안도나 여기 뭐 팜플릿도 보이는데 지역 대표성 요 전에 BBC 트러스트 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지역을 딱딱 분할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그 집권 여당이 그냥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이사들의 임기가 좀 약간 교차가 돼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싹싹 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체된 사람은 그 몫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분야의 사람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원내 각제예요. 수시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도 그 위치에 맞춰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국의 정치 문화 때문에 온 거죠. 오랫동안에 뭐 몇백 년 동안 다져진 건데 우리는 지금 있는 이사도 쫓아내는 판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그죠?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쫓아내는 판이고 뭐 이런 나라인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제도는 우리한테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한테 저도 좀 많은 득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성이 약간 허구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아까 그 정필모 의원하는 정말 뭐 황당한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100명 뽑는다고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방통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방통위원회가 여야 3대2로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3대2지 뭐 실제로 4대1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100명 중에 4대1 되겠죠. 대충 비례해가지고 뽑혀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 특별다수제 3분의 2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3분의 1 넘는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정치인이 정치권이 추천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뭐 여기 제가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반대해봤자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국민 대표성이라는 게 약간 위헌이거든요. 원래 왜 그랬냐면 2000년 통합방송국에서 방송위원회 할 때요 6대3으로 대통령 그러니까 그 3명 대통령 목 6명 의원 목소리 국회의원 목소리였어요. 3명은 상임위원회 3명은 국회의장. 그래서 줬는데요. 대통령한테 3명을 줄 때 그 원래 대법원장 3명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대법원장이 대표권이 없다. 대통령 임명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빼버리고 대통령이 3명 하되 그 중에 1명은 뭐 법적으로는 그때는 법이 들어가 있었어요. 법률 전문가를 꼭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1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방송위원회. 물론 그것도 악용이 됐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초대 방송위원회 1대 때 여야 몫이 7대2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2당 공동여당인 자민련한테 부위원장 주고 상임위원 주고 해가지고 거기다 두 자리 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신한국당이 의석수가 160석이 넘었습니다.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었는데 그런데도 방송위원 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비상임. 그것도 뭐 악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악용이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다 그런 뒤에 대표성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국민을 뽑는다는 거는 뒤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고 뭐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의사결정 3분의 2 특별다수제는 저는 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많이 하면요. 일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본은요 전부 여당 추천입니다. 수상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파적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3분의 2가 됩니다. 거기는.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여야가 안 된다. 합의 볼 수 있는 사람 딱 둘입니다. 아주 무능한 사람이거나. 왜 무능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를 하냐면 그렇게 되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거 때 대통령 특보로 들어와 있는 각 영역에 있는 교수만 2,000명씩이 넘어요. 그쪽에. 대한민국 교수 중에 5분의 1이 다 특보단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바보예요. 거기. 그런데 공대 교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안 들어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이거는. 3분의 1이라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특별해서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 중에 서로 뽑읍시다. 어떻게 될까요? 무능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좀 무능하다는 말이 무섭지만 무생무치 이퀄 우리나라는 무능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재밌는 게 교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가 안 부르네. 근데 무능한 건가? 학교 총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이 B2G 사업에 너무 우리나라가 경도돼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다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되죠. 또 하나 여야가 합의 안 됐다. 마지막에 영수회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영수회담 되겠죠. 여야가 영수회담 해가지고 사장 누구로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약간 과장되긴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수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KBS 이사가요, 자꾸 숫자가 늘어요. 왜? 늘려놓으면 좀 이제 그 3분의 2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갈등이 좀 덜 할 것 같다고 그러지. 자꾸 늘죠. 원래 처음에 9명, 뭐 11명, 13명, 지금 15명 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느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겉으로는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거 뭐 방송위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뭐 이사회도 그렇고 여당 야당이 다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돼도 몇 자리는 내가 추천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자리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뭐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구성하는 것만 고민하지 이 이사회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정말 KBS 이사하면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회사에서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연말 되면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KBS 예산이 절반이 그 시설 장비 예산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절반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다음 이 회의 때 다시 갖고 와요. 근데 약자로 해가지고 더 많은 걸, 더 모르는 용어로 그냥 더 단축 채워버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묻다 보면 몇 시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 규율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상임도 아니고요. 자료에 대한 정확하게 제출도 못 받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감시도 못하고 규제도 못하는 그런 이사회를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구성주의의 그 환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냥 위원회만 만들면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거버넌스는요, 이렇게 규제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주도했던,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 공적 규제만 가지고는 이제는 모든 사회 영역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규제, 민간 규제, 자율 규제,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균형성을 유지하는 규제들이 그거를 포괄하는 개념이 거버넌스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 속보이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거버넌스는 뭐 사람 몇 명 바꾸고 무슨 이사 몇 명 바꾸고 이게 아니거든요. KBS를 이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말고 민간 영역에서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감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이게 제도가 올바로 이끌어 나가느냐를 고민하게 하기 위한 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문화인지적 수준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뭐 제가 한 건 아니라 외국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구들이 그 기구의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걸 규제해가는 과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건 우리는
이사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 제가 표를 그려놓은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한 수준서부터 개인 수준에 있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녹아서 KBS는 KBS라는 조직, 공영방송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해서 제대로 된 기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표를 제가 그린 것처럼 자율규제서부터 BBC가 최근에 왜 그럼 트러스트를 없애고 이사회를 다시 만들었냐면 그겁니다. 트러스트는 규제 감독도 하고 경영 책임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규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오프컴하고 계속 논쟁이 되어왔었고, 뭐 설립 초기부터 논쟁이 됐죠. 지난 10여 년의 논쟁의 결과가 결국 오프컴이 이겼어요. 왜? 오프컴이 규제하겠다. 그 대신 이사회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거 하는 겁니다. 경영 책임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도 이제는 뭐 어떤 제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KBS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구, 그거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외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자율기구, 이걸 포괄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제 좀 그 시스템을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생각은 그러면 목표를 알아야, 공영방송의 목표를 알아야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지역성이라고 지금 오늘 주제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역성이라는 문제가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면요, 1980년대부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완전히 그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80년대 초반서부터,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그 신군부에 의해서 중앙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권이라는 얘기가 좀 논의했고, 사실은 민주화 87년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분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말만 나왔지 한 번도 실현이 된 적이 없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는 지방자치제도. 근데 이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얼마나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전문가는 아닌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완전 왜곡된 구조예요. 이게 잘못하면 지방분권화가 아니라 지방봉건화 정권이에요. 제가 다 지방영주가 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이 분권에 의한 그때 지역성이 미디어 쪽에서 계속 9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는 진정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지금의 인터넷 미디어라고 글로벌 미디어는요, 뭐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물리적 지역성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플랫폼에다 끌어들였어요. 그래놓고 이거를 다시 재분배합니다. 어떻게 분배합니까? 각자의 관심 영역별로 다시 재분배시켜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플랫폼에 의한 사회의 재구조화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영토적 기반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영토적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영토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든 기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공영방송 해야 될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역성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말로만 지역성이 아니라 이제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돼버린 거죠. 그냥 놔둬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다른 매체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 매체는 어차피 글로벌 지향입니다. 아마 이번에 뭐 제가 지난주에 무슨 그 넷플릭스 때문에 심리학의 것 때문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넷플릭스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글로벌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지역성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성이라는 거는 공영방송이 아니면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영방송은 지역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옛날에는 그냥 곁다리로 하나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냥 이런 겁니다. 누구로 할 건가? 지역성 대표를 누구로 할 건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방송법에 되어 있는 이사의 자격증, KBS 이사의 자격증 노릇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식과 당망을 갖춘 자예요. 쉽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 학식 없고 당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거 가지고 나는 이사 자격 안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법에다가 뭘 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역 대표로 한다. 그럼 지역 대표는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지역의 대표는 누가 선출을 해주죠? 누가 추천하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 아까 홍보성 의원님 입법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마 시행령 만들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누가 추천하죠? 결국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추천하는데, 정당백 추천 몫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당백 추천하라고 그러면 자기 지금 해주는 특보 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지역까지 집어넣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몫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공정하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뭔가 실용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추천할까 하는 것과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안 되지만 대통령이 정말 괜찮은 분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에서 어차피 힘든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지분을, 전체적인 추천 지분을 늘리고 그 대신 지역성을 몇 명을 의무적으로 담보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영국처럼 권역별로 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는 그 권역별이라는 게 영국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영국은 이제 그 4개의 지역이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축구 대표팀이 달랐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기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당에게 각각 야야가 2명씩 하세요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영남, 호남, 호남하고 충청, 이쪽에서 영남하고 강원 할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지역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정당 추천을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국민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국회 공청회라는 게 사실 우리 너무 허상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검증을 하자. 지역 대표성에 대해, 물론 나머지도 저는 각 분야의 추천자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천해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건 안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지역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고 추천 사유를요, 저도 이사 해봐서 알지만 추천 사유 그냥 대충 쓰거든요. 내가 쓴단 말이에요. 추천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쓴다고요. 그래서 그냥 도장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추천 사유를 쓰고 그걸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여야.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제가 글에 썼습니다만, 집권하는 사람의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걸 제도화라고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집권하는 정당이 이거를 조금 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내놓은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다음에 대통령 되시는 분한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쪽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합의를 보거나 어떤 서로가 그 어젠다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도 똑같아요. 선거 때 절대로 미디어 공개 안 합니다. 손해거든요, 미디어 공개. 왜? 유리한 언론사가 있고 불리한 언론사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불리하게 됐던 언론사가 엄청나게 선거 때 자기에게 나쁜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약 만들면요, 미디어 공약은 절대로 겉으로 안 드러내요. 다 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젠다를 자꾸 제시해서 선거 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4시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권이 내놔야 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할 수 없이 국민대표를 추천하는 건 제가 뭐라고 지금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정치권이 추천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는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달라고 해서 여야가 정부권이 받아줘서 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시행착오가 엄청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지역대표성 맞냐? 또 지역대표성이 하지만 그 지역대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대표냐라고 또 궁금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나중에 완성해가는 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